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치아를 잃었을 때는요, 대체 치료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김신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이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치아 손실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인에는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치주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치주염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경미한 단계로 치석과 치태로 인해서 잇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해주게 되면 초기에 비교적 빨리 해결을 볼 수가 있지만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잇몸뼈라든가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단계에서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매우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해지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는 치아 우식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식증이요? 네, 치아 우식증은 흔히 충치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초기에는 경미한 단계로 아예 위에 치아에 있는 범낭질 부분에만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간단한 수복 치료로도 회복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치수에까지 충치가 다다르게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충치가 치아의 뿌리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환자 엑스레이 사진인데 좌측에 있는 어금니 부위에 보시면 이와 같이 치아 주변으로 뼈가 잘못 형성되는 그 백악골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 엑스레이인데요. 이와 같은 특수한 구강 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발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록은 안 했지만 치아 외상이라든지 사고를 통해서 이를 손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발치하게 되면은 뭐 한두 개쯤이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없는 채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발치한 후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같은 환자 엑스레이에서 보시듯이 이제 좌측에 위아래 이를 발치한 후에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잇몸뼈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치아의 목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 잇몸뼈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도록 아랫뼈도 마찬가지죠. 아래쪽까지 이렇게 치아의 뿌리 부분까지 치아 잇몸뼈가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치 오랜 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게 되는 요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우측에 있는 어금니 부위를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치아를 발치한 후에 빨리 회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간 두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치아가 맞닿을 수 있는 치아가 없어서 아래로 많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를 회복하려고 해도 위에 있는 이와 적절한 교합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이를 신경치료를 해서 씌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고전적인 방법과 최근에 있는 트렌드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만 예로 말씀드리면 네. 먼저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제 잇몸 조직으로만 틀니를 유지하는 전체 틀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가 여러 개 걸쳐 있는 경우에 그 치아들을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 틀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중간에 하나가 없는 경우에 이제 주변 치아들을 깎아서 이를 고정시키는 브릿지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브릿지 치료는 틀니와는 다르게 이를 완전히 치아에 고정하기 때문에 틀니와는 달리 뼈다는 불편감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주변 치아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 그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이 치아를 딱 맞게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 중에 궁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자연치아 대체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요즘에 대중화된 게 임플란트 아닙니까?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또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요. 아까 처음에 이를 자연치아를 방치한 후에 오래 있었던 경우로 보여드렸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뼈가 많이 부족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CT와 여러 가지 구강 스캔 등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라면 이와 같이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랜 기간 보철을 유지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구강 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를 발치하신 경우인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부분 틀니로만 이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경우인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CT나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위치에 이를 식립하게 되면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임플란트로 치아를 자연 치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이를 오랫동안 방치해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내려왔던 경우이고요. 또 좌측 하방에도 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 심기 어려웠던 경우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같은 경우에도 CT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느 곳에 심어야 될지 또는 뼈 이식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충분히 계획하고 나서 수술에 들어가서 심었던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를 아주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회복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치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구강 상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치아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네. 뼈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위치에 식립할 수 있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구강 스캐너인데요. 과거에 이제 본을 떴던 것과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CT 데이터와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 어느 부분에다가 식립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CT와 스캔 데이터를 합치게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느 부분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 그리고 뼈 구조가 확실하게 좀 예전과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과거에는 바깥에 있는 잇몸 조직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상과 CT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뼈가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는 뼈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계획으로 잘 세워서 심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구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단계로는요. 네, 구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수술 디자인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심어야 될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보철 방향도 어느 곳에 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식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처럼 임플란트가 어느 부위에 들어가면 최적의 보철을 시행할 수 있을지를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다수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임플란트를 회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수술을 통해서 좀 환자에게 좀 가장 맞는 최적의 위치에다 심는 것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그렇게 위치가 좀 파악이 되나 봐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CT가 네. 상당히 자세하게 잇몸뼈를 분석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구강 내에 있는 스캔 데이터와 합쳐지게 될 경우에 두 번째로 더블 체크가 돼서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면서 계속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이제 수술하게 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네. 이 위치에 어느 부위에 보철이 들어가야 될지를 산정을 하고 그 위치에 이제 수술이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최후에 이제 최종 보철과 임플란트를 수술 전에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원래 계획한 위치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간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맞춤으로 수술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셨는데 저희가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준비했죠? 어떤 분의 사례입니까? 네. 환자분 엑스레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제 다음과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를 빼신 지가 오래됐고 어금니도 발치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앞니 부분에는 뼈가 많이 부족하고 또 어금니 부분에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제 코 옆에 있는 공기가 있는 빈 공간에 뼈가 녹게 되면서 그 부위로 이제 뼈가 점점 녹아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상악동 부분에는 뼈가 부족해서 이를 심기가 어렵기 때문에 뼈 이식을 충분히 시행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CT와 스캔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한 후에 어느 부위에 심을 경우에 가장 최적의 보초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를 분석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 오른쪽과 같이 깔끔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밑에 아예 치아가 없으신 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아래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잇몸뼈에 자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점점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아래턱뼈에 있는 신경관에 임플란트가 심을 때 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CT와 엑스레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신경관을 피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게 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또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잘 심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환자분들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임플란트 식립부터 최종 보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실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네, 이제 사람마다 환자의 상태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위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개념을 보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기다렸다가 네.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묻어놓고 충분히 임플란트와 뼈가 굳은 후에 보철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에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경우이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이라든가 분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뼈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환자분의 뼈가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빠른 경우에 보철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뼈가 좋으신 경우라면 심는 날 당일에도 보철을 올릴 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네,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할 때 이제 무치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래도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실 때 위턱뼈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경우인데요. 네. 전혀 이가 없는 경우에도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경우에 또 어느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경우에 가장 보철을 올리기가 좋은지 계획을 세우고 심었던 경우인데요. 다음과 같이 자연 치아 개수가 거의 비슷한 방향 개수로 그리고 자연 치아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회복했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치아를 뺀 지가 거의 네.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 뼈 구조가 아마 내려앉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치아를 물론 치과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뼈 이식 수술하고 뼈를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생각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한번 네. 좀 직접 상담 나눠보실까요? 어디 위치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임플란트를 심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금니하고요. 네. 앞에 니는 임시가 아니고 보철로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 옆에 이를 멀쩡한 이를 이제 갈아서 이제 끼웠기 때문에 네. 거기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잇몸이 함몰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물질이 약간 들어가면 시큰거리기도 하고 그 전체 다시 보철을 뺀다면은 그 옆에 이 갈아놓은 이가 흔들거릴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 임플란트를 한다면은 네네.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 이제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브릿지 치료를 통해서 잇몸 그 부위에 이제 이가 그냥 들어간 경우에 이제 오랜 기간 지나게 되면 그쪽에 잇몸뼈가 많이 퇴축돼서 임플란트를 심기가 좀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철물을 제거해서 어느 정도 뼈가 있는지
네. CT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뼈 이식이 필요하시다고 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부위에 뼈가 많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뼈를 얼마큼 이식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계획하고 심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성공적으로 식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옆에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이제 만약에 같이 임플란트 심으실 때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하게 되면 동요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뼈 이식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뼈 이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딱딱한 뼈를 이식할 수도 있고 또는 가루로 된 뼈를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뼈를 이제 경우에 맞게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딱딱한 뼈를 이식해 주고요. 넓이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차폐막들과 함께 뼈를 이식해 주기 가루로 뼈를 이식해 주게 되면 비교적 효과적으로 뼈를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은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수술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 좀 재수술해야 될까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환자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의 전신적인 질환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네. 임플란트를 심었던 부분에 뼈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측 하방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던 경우인데 네, 이제 우측 아래요. 네. 네. 사진상으로 보시면 약간 좌측으로 보이시는 임플란트가 심어 있는 위치인데요. 네. 그 위치에 이제 뼈가 많이 부족했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인해서 뼈가 상당히 얇았던 경우인데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한 뼈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또 사례 만나볼까요? 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지금 보시면 약간 사진 우측으로 이제 솟아 있는 네. 임플란트인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측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 옆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 네. 위턱뼈가 이제 치아가 방치된 경우 오래 지나게 되면 이 뼈가 이 상악동에 굉장히 근접할 정도로 뼈가 녹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뼈 이식을 상당히 충분하게 해준 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된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밀려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례는요? 네,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요. 이제 우측 아래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던 경우인데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도 많이 나게 되고 또 치아도 기본적으로 신경관에 가까웠던 상태인데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때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계획이 좀 잘못되어서 신경관에 임플란트가 좀 침범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깊게 심길 경우에 무조건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신경관에 좀 손상이 있어서 좀 그 입술이나 이런 부분의 감각이 둔하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실패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 다른 면에 제가 치료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네. 네. 저기 위 아래가 지금 무치아예요. 그럼 이가 좀 몇 개씩 나눠져 있는데 네. 그마저 좀 흔들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현재 뇌종양으로 해가지고 종양을 치료를 받은 상황이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잇몸이 너무 약해가 얇아진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효자시네요. 자, 네. 지금 우선은 임플란트 치료 여부가 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잇몸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네. 지금 전화 주신 환자분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뇌종양도 같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복합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과와 여러 가지 그 약을 드시는 과에 그 협진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지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 후에 이제 CT 분석을 통해서 뼈가 얇은 것은 저희가 임플란트 고리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 회복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너무 뼈가 얇아서 구치부에 이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앞니 쪽에만 임플란트를 좀 식립해서
그거에 유지되는 틀니를 만드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내과에 가서 한번 정확한 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나요? 네. 내과일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약을 드시는 신경외과라든지 수술 받으신 과에서도 좀 협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협진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치과에 가서 이제 네. 검진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경우 실패 사례를 만나봤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뭘 주안을 해야 되나요? 네.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당뇨가 있다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이제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때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환자마다 입안의 상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CT와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최대한 안전적인 위치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그런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아스피린 이런 거랑은 크게 뭐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잘 몰라가지고요. 이제 뇌종양이 있으신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아스피린도 드실 수가 있고 다른 혈전 용해제들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잠시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저는 맨 위에 이 어금니 끝니를 발치를 했어요. 네. 발치를 했는데 발치한 지는 한 3개월 됐는데 네. 그 지금 뭐 이제 사는 뭐 음식 씻고 하는 데는 별 불편은 없는데 이 일을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지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임플란트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랫니가 솟아 올라온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네, 전화 잘 네, 네. 주셨습니다. 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이제 보통 아무래도 이를 뽑게 되실 경우에 환자분처럼 맨 뒤에 있는 이를 뽑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이제 씹을 때 크게 아주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꼭 씹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 아랫니가 솟게 돼서 나중에 회복하고 싶어도 아랫니까지 같이 손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 전에 치과의 상담을 통해서 식립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를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주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걸 좀 잠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다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두 가지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를 방치한 후에 오래되게 될 경우에 위턱과 아래턱뼈의 잇몸뼈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위턱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는 코 옆에 있는 빈 공간까지 이 뼈가 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래쪽에 턱뼈에 있는 신경관에 닿을 때까지 뼈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임플란트를 심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회복하시는 것이 좀 더 많은 일이 커지기 전에 회복하실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좀 치료 사례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주 특수한 구강 질환을 앓으셨던 경우인데요. 네.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사진상의 왼쪽 사진에서 우측 하방,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측 하방, 이제 실제로 환자의 오른쪽 아래요. 네, 좌측 어금니인데요. 네. 그 하방의 뿌리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뿌옇게 하얗게 보이시는 그 뼈 부위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백악골 이형성증이라는 특수 구강 질환을 앓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수치아를 뽑게 되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철판을 통해서 뼈를 고정하게 되는 아주 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를 너무 오래 방치해서 나는 잇몸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 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치아를 뽑게 되고 또 뼈도 많이 소실되게 된 경우에도 다음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 네. 네, 그쪽에 뼈 이식과 어느 부분에 심어야 될지를 컴퓨터 수술, 모의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들어간다면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를 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고요. 그리고 식립하신 이후에도 오랜 기간 임플란트를 유지하신 경우라서 이제 내가 너무 뼈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라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거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 후에 또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사실 잘 식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치아와는 다르게 조금 더 그 나사의 굵기가 치아의 뿌리보다는 조금 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좀 더 자연 치아보다는 많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또는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워터픽이라든가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 치아보다 섬세하게 이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겠고요.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잇몸 치료라든가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혹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네, 그럼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가는 게 좀 좋을까요? 네, 보통 1년에 2번 정도 6개월 주기로 아.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치실을 이용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치실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꼭 피가 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크게 상관이 없나요? 맞습니다. 이제 치실을 이용할 때 물론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치실이 들어가기만 해도 피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보통 치실을 쓰실 때 좀 세게 쓰셔서 아. 이를 튕기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잇몸을 누르게 될 경우에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잇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쓰실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네, 너무 한 번에 퉁 하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치료 시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면도 참 무시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부위에 심을지, 어느 방향에 심을지도 중요하고 또 이제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위에 심었을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심는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또는 어느 최적의 위치에 심을 수 있을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환자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임플란트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서 심고 그것을 유지한 틀니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좀 더 부담 없이 임플란트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충분히 좀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겠네요. 네, 미리 치과를 자주 방문하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네.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치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다 구강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칫솔질을 좀 더 세심하게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의 구강용품 등을 잘 사용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처치들을 미리 시행하신다면 좋은 치아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노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연령별로 조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닦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불소 등의 이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방 제품들을 처치를 해주시면 이가 썩는데 좀 더 방지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젊은 나이실 때에도 다양한 구강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갈이라든지 또 입을 꽉 물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플린트라든가 아니면 이를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가 흔들릴 때 이를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잇몸이 또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네, 다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를 잡아줄 수 있는 장치들도 있고요. 또 이가 흔들리는 것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주변 치아들끼리 지지시켜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신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지금 설명 들으셨지만요.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함께 스케일링을 하면요.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5월 또 가정의 달인 만큼요. 꼭 가족분들과 치과 방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몰만 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